국내에서도 델타를 대치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특수부검사 출신이잖아요.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야? 대의정지 대의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혹시 마음속에 투표할 후보 결정하셨습니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자주 거론되는 이번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도 유권자의 복잡한 표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건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1,100명을 훌쩍 넘기면서 또 역대 최다입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위험성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거리 두기를 연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자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500여 명 늘어난 5,409명. 방역수칙 강화와 3차 접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과 비교하면 2천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확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4주 정도의 유행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예전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9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며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전되어야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확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씩 떨어지며 각각 74.9%와 78.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 대기자도 계속 줄다가 마침내 56일 만에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에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도 상황을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루 추가 감염자가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109명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언제든 확산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빠르게 퍼지고 있진 않지만 신규 환자가 109명으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 달 정도 안에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규모를 두세 배 급증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상 국내에서도 델타를 대치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자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 고위험군 감염도 늘면서 피해가 속출해 의료 대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면 결국 의료 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늦추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현장에서 오미크론 판별이 3-4시간 안에 가능한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기존 유전체 검사가 최대 5일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감염자를 찾아내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해 해외 유입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을 계속 중단하고 싱가포르발 항공권 신규 판매도 일시 중단합니다. 또 입국때 받는 PCR 음성 확인서도 발급일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 내로 강화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런데 오미크론 감염은 군 부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군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전 장병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중인 오미크론이 군에도 유입됐습니다.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에 이어 경기도 오산 공군부대 병사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모두 백신 접종 2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군내 최초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인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는 지난 24일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산 공군부대에서는 26일과 27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두통 등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외출이나 초소 근무 때 외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보건당국과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단체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군은 휴가 복귀자에 대한 예방적 격리를 추가하는 등 감염원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확진 상황 등 방역 위험도를 종합 평가하여 장서급 지휘관 판단하에 외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은 휴일에 아랑곳 없이 전 장병 대상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다음 달 14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역시 오미크론과 관련된 위험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코로나 방역 수치도 악화일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4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배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약 144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특히 미국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환자 감염자가 크게 늘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 내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270명이었던 어린이 입원자는 이달 26일 현재 19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동부 4개 주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만에 5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간 역학 보고를 통해 지난주 전 세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많은 나라에서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 또 경기도 부천 1곳 등 모두 7곳에 2025년까지 신축 아파트 10,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호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 도심 한가운데에 오래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많지만 진입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통행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차난도 심하고 집도 많이 낡아서 수리할래도 수리할 수도 없고. 정부는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을 직접 꼽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인 주택 복합 사업의 첫 사업지인 7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16.7만 제곱미터로 가장 큰 부지인 은평구 증산 4구역을 비롯해 신길 2구역과 방학역, 연신내역 주변, 쌍문역 동측과 서측 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원미동 일대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통상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3년 이상 걸리는 기존 재개발 절차를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직접 주도하지만 민간 시공사 선정권은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7곳에 오는 2025년까지 신축 아파트 10,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시장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계 공모와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2년 말에는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국내 기업의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39만 6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3천 명이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서 취득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에서도 원팀 공조를 가동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에 함께 나서 신복지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한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 삶의 질을 OECD 3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을 비준해 각종 복지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또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경선 때부터 써온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를 바꿨습니다. 반성과 혁신 의지를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2030과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뒤로 자꾸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과 최고 세율 부과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라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고 김근태 전 의원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선 김 전 의원이 이루려던 세상과 자신의 구상이 일치한다며 정통성을 갖춘 후보를 자임했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감성적 비난은 외교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제관계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야말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문 정부가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쳐놨다. 매번 말 바꾸는 후보가 토론하자는 게 가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환 기자입니다.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으로 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면서 삼류 바보들을 데려와 나라를 망쳐놨다고 맹폭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북한 주사 이론을 배워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조직폭력배와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전 감축론을 주장한 이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선대위 갈등은 온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제가 정리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 대표는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선대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아닌 선거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뤄질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TK 지역순회 일정 둘째 날엔 대구 곳곳을 훑으며 전통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지율 하락과 당 내용이 거듭되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각 보건의료 공약과 코로나19 예산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을 겨냥한 쌍특검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인 심상정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 원까지로 한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상위 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재난 대응 예산을 위한 묘책을 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복권 등으로 매년 최대 30조 원을 확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때 국채 찍어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리스크와 당 내홍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양당 후보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하며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했고 선거 이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큰 상황이고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의 자격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측도 두 후보 주변에서 일어난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 실제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고전하고 있고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여야의 러브콜로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3지대 후보들 모두 선을 그으며 완주 입장을 단호히 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여전히 대선 전국은 정책 공방보다 비방, 네거티브가 치열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후보 부부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놓고 윤 후보는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해 중범죄자라고 말한 윤 후보를 향해서 역공에 나섰는데 특수부 출신의 특권 의식이란 말로 반격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십 명 말고도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도 공수처가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충고할 것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김진욱 처장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면서도 사안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통신 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처장을 불러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처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42억 원을 타냈는데 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시설인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 두 아들이 고려대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는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가 가짜뉴스라며 입학 과정을 공개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윤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신을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한 윤 후보를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도 사과를 원하니 해주겠다는 식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불편했을 거라고 혹평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찰 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영장만 있으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그러니까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영장 집행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만 있으면 수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나 접속 기록 등을 통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이나 서버에 2, 3일만 저장되는 대화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번호들이 누구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이동통신사에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한 명이라도 수사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통상적인 수사 기법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엔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2,000명 넘는 카톡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도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번호가 쉽게 유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진욱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검찰이 과거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했었는데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다시 이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당시에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9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돼 수사가 이어졌지만 지난 2015년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해외로 왜 도피하셨죠? 도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하지만 4년이 흘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뒤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 윤 후보가 친분을 바탕으로 수사를 무마해준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무마 의혹과 함께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6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무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육류업자와 세무자로부터 각각 4,300여만 원,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 배경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 추적, 관련자 수십 명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6차례 반려하는 등 당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지난 23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얘기인데 박 장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한다면서 지휘권 복원 여부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돼 있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씨 수사를 두고 박범계 장관이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 장관은 발언 사흘 만에 열린 간담회에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십시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전임 장관에 의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 배제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일각에선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 같다며 총장 의견을 들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먼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에 대해서도 불찰이었다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로비 의혹 수사는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이 이쪽 축 부분도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은 제가 예상할 수도 없고. 수사력 부재와 사찰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존폐 문제 등을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요청이 있으면 수사 인력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엔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고뇌가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한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 입원 과정, 치료 내역, 진단서 등이 하나하나 보태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대해선 폐지하고 재설계하겠다며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지부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배비 인상분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물류 차질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윤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물류터미널에 택배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배송품을 분류하던 컨베이어 벨트도 멈췄습니다. 지난 28일부터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조합원 1,7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이곳 물류센터에서만 택배 16만 개가 배송되지 못하고 쌓였습니다. 조합원들은 CJ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도 열어 총파업 의지를 다졌습니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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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CJ 측이 지난 6월 택배노조와 맺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택배요금 올해 인상분 170원 가운데 무려 70%를 초과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들의 몫을 더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CJ는 올해 사회적 합의로 인상한 요금 170원과 내년에 인상 예정인 100원을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조합원들은 또 CJ 측이 택배 업무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와 같은 가로를 조장하는 조항을 담았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해당 조항이 노사가 합의한 주 6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고 택배비도 인상폭과 상관없이 절반가량을 기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배송 대란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배송업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파업 인원이 전체 CJ 택배기사 2만 명 가운데 8.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CJ 대한통운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정상 배송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돼 연말연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아 시신 발견 보도가 나온 당일 문신을 새기고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YTN의 보도가 나온 건 지난 20일 아침. 의류 수거함에서 발견될 당시 아기는 수건에 쌓여 있었고 탯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길가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버리고 간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영아 시신 발견 보도가 나온 당일 오후 친모 김모 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문신을 새겼다는 자랑 섞인 말과 함께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김 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타투샵에서 문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산 자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문신하러 갔었고 20일에 아내도 일을 쉬는 상황이어갖고 같이
구경도 시켜줄 겸 같이 가자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낳고 버린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었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표정으로 다니고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니까 전혀 사람들이 애 낳고 온 사람이라 생각을 못했고.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체포된 뒤 구속된 김 씨는 남편에게 이미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났다며 자신이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보고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말이 듣기도 싫고.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직접 갓난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부검 1차 소견을 받았지만 사망 시점과 원인 모두 명확하지 않아 우선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따라온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발이 넘는 실탄 사격도 이루어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경찰에 둘러싸인 흰색 SUV 차량이 앞을 막고 있는 경찰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순찰차까지 차로 밀어내며 거칠게 도주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결국 권총을 꺼내던 경찰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격렬히 저항하던 운전자는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체포됐습니다. 테이저 정지! 테이저 정지! 붙잡힌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30대 A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추적하자 4km에 가까운 거리를 도주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각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저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각 상태에 있으니까 뭐 순순히 내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창도 깨고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지고 장구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사용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서만 사격이 이루어져 총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 들어가서 가스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전당포 주위를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 앞 털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주변을 배회합니다. 가게 안을 유심히 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냅니다. 권총 모양 가스총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남성, 여성 업주에게 다가가더니 총을 들이대고 위협합니다. 강하게 저항하자 수차례 총으로 때립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업주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오자 밖으로 달아납니다. 나는 방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나도 무의식 중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져서 바로 내가 뛰쳐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그놈이 도망을 가버리고 입에다 총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강도로 돌변한 56살 A씨. 조사 결과 범행 직전 전당포에 들려 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몇 분 뒤 총을 들고 와 범행을 벌인 겁니다. 범행 후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는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된 가스총은 2달 전 서울에 있는 세차장에서 분실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지노 다니면서 돈을 좀 잃었는데 그 아줌마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보면 딱 보면 알아.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거해야지.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를 없애버린다. 예를 들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홈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네요. 탄소 중립에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난 감원전이라는 말은 새로 아마 조어를 하신 모양인데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분들. 이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 이걸 자기의 치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자살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그게 더 웃겨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똑같이 사정수사를 하고 정권의 그 실세들에게 칼도 겨누고 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저나 제 윗사람들이 인사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영상 속에 등장했듯이 대선이 꼭 70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를 향한 언어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부 검사에 특권의식이 있다고 윤석열 후보를 꼬집었고 또 윤 후보 입에선 삼류 바보들, 가짠타라는 표현들까지 나왔습니다. 발언들의 맥락과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칠어진 언사, 언뜻 보기에도 무소불위, 삼류 바보, 가짜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화두로 던진 제2부속실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사과와 맞물리면서 사과 기자회견과 맞물리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한 한 생각을 밝히면서 또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부인 없는 청와대, 사실상 영부인 없는 청와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영부인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영부인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고 논란이 되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어떤 그 소위 김건희 씨의 사과와 자격 논란이 벌어지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마치 이제 해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경을 해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상회교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부인 외교, 정상 부인들 간에 네. 그런 뭐 문화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외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앤다라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하는 당장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비판하는 쪽이나 민주당에서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임태희 총괄 상황실장도 며칠 전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 이거는 후보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본인이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한지 후보에게 잘 설명해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의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2부속실 없앤다라고 하는 게 과연 충분한 논의 끝에 숙고 끝에 나온 거냐 아니면 김건희 씨의 어떤 그 자격 논란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본다면은 좀 마치 이제 아까 제가 비교했던 네. 해경이 문제가 되니까 해경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논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또 번진 건데 잠깐 이재명 후보 얘기 듣고 또 평론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재명 후보가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즉 제2부속실을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사과,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만 주시하겠다. 이것이 맞물리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의 부인 문제로 부속실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해온 게 있어요.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지금 현재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장관을 독대하지 않는다. 장관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 국무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거의 청와대의 비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에 갔다 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 만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뭐 3개월 만에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는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고 얼만큼 바꿨는지 정책을 바꿨는지 비판을 받던 시대였는데 대통령이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가진 장관조차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비서들로만 정치를 이루는 게 아니냐라는 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14일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보좌하는 역할이지 그 비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 일환으로 부속실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의 청와대의 축소 얘기인데 마치 부인 문제 때문에 부속실을 좀 폐지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는 문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니 부인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니 그러면 독신 대통령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만 하더라도 토머스 제퍼슨부터 글로버 클리블랜드까지 6-7명이 독신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레이디가 그들에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성 총리들도 많아요. 배우자 없는 여성 총리들도 많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꼭 무조건 있어야 되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원래부터 사별과 미혼인 것과 있는데 역할을 안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유럽도 지금 아예 배우자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남자 이 배우자도 있고요.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중에 베리라는 그 영부인은 내가 진짜 트루먼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사실 역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 부인도 있습니다. 영부인도. 그러니까 이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헌법에 퍼스트 레이디의 의무와 책임과 권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또 남이다라고 한 것도 좀 지나친 표현 아니겠느냐. 남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왜 그러면 굳이 사과를 하셨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알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인은 다르고 아들은 남이고 이런 어떤 표현도 좀 지나친 가름이 아닌가라는 또 이 비판도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도 직전 대통령이요. 네. 결혼하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갖는 위치가 예를 들어 비영리기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도 그렇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도 그렇고 했던 외교들을 보면은요, K푸드, 그 다음에 한식, 여러 가지 그런 그 한류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외교들을 하고 또 해외 영부
대통령이나 그 부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그 기아 대책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협조를 구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면 물론 없으면 관련된 장관이 또는 여성 장관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역할이 지금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재산도 공유하지만 인생의 반려예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 부인은 대통령직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반려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특히나 성인 자녀는 독립된, 재산도 독립되고 생활도 독립되고 특히나 결혼이나 자녀를 갖게 되면 대부분 다 분가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과 어떤 업무적인 일로 겹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김현철 YS 사건 때처럼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네.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부인과 아들은 다르다. 정치 영역에서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조금 더 듣고 싶긴 한데 갈 길이 멀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아들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말에 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당연히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백엔잎 송사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아들이 대통령에게 업무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국정농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현철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통력 얘기 듣다가 결국 몰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까 그 K푸드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했다는 한식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 당에서 얼마나 그 비판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그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의 그 한식과 관련해서 정말 허울 좋은 일이었다라고 얼만큼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또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꼭 성과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아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대통령의 영부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왜 남이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사과했는데 아들 이동우 씨는 왜 사과를 안 하냐에 대한 답으로서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분가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네. 2019년도 과연 그랬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네. 요 주제에 대한 답변은 요 정도로 듣기로 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 대학 입시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저희도 이제 대담 준비하면서 관련 의혹들과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방어 논리를 좀 준비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저녁 시간대 돼서 8시간 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번복을 하고 사실상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장의 발언이 8시간 만에 바뀐 부분과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권혁기 대변인의 또 입장과 함께 좀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논란과 좀 같이 해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차남은 다문화 이슈에 관련된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입학을 했다. 이건 그 제목 딱 보고 이걸 갖다가 조국 장관의 그 자녀 문제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입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 조금만 찾아봤으면 그거 민주당에서 바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그저께 이미 다 해명을 한 상태가 뭐냐 하면 학생부와 논술 시험 그다음에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본 거다라고 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학교에다가 입장문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진짜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 제기 아니냐. 근거를 가지고 뭔가 여기에 불투명한 입시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와 관련된 증거가 있고 또는 증언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다면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근데
어떤 근거도 없이 이거 그냥 조국 거하고 비슷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선거 자체를 완전히 희화화하고 혼탁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에서 내놓은 자료에 해명 자료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 보지도 않고 해당 대학에다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했다가 또 사과하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공론화할 수 있고 또 8시간 만에 사과하는 거냐,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대선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조금 더 해명이 구체적이더라고요. 의혹 제기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쪽의 해명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예요. 보면 장남이 어떤 전형이냐, 특별 전형이냐, 아니면 일반 전형이냐, 수시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차남이 어느 과에 입학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분명히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거 고대가 사실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가 없다, 이미 폐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두고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장관의 어떤 자녀 문제와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네.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이 하는 의혹은 그야말로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단순한 유감 표명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최소 105명의 그 소속 국회의원 중에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근거를 공유를 했어야만 했는 게 아니냐. 공유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지금 검증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이건 뭐 검증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도 굉장히 페어플레이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 그래서 저는 좀 더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후보 사이에 어제 토론을 할지 말지를 토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 줄다리기, 이 신경전 와중에 또 거친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론 무용론을 거론한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원래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일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제도 만들고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결국 이 발언 속에서는 이제 두 가지죠. 지금 같은 어떤 토론의 횟수 공방, 후보들 사이에 이런 공방이 여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반격 그 발언 속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특권의식.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검사 시절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확정적 중범죄자는요, 재판을 거치거나 최소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명백하게 유죄가 날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 확정적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 아직 검찰에 기소도 없고 재판도 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정적 중범죄자가 되는지, 뭐 검사 기소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라고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검사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재판도 없는 걸치지 않은 사람한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처음에는 토론을 갖다가 그 3번만 하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자기 16번 토론해봤는데 싸움만 되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토론 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다음 얘기한 게 나는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하고 확정적 중범죄자하고는 토론 못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론을 지금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기소도 안 되지 않은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과도하고 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토론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논리적이냐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또 지금 굉장히 이제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더 강화시켜주고 있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이 토론 관련한 공방을 진행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는 말을 토론 자리에서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전체적인 워딩을 보면 지금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방점이 좀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을 받아들이면 트위터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특검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특검을 안 받으려고 또 시간을 지금 끌려고 하는 것이 너무 역력하다.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는 고인이 된 김문기 그 처장과 관련돼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공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다 자기가 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과가 생기니까 측근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진정한 리더십이냐라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부산저축은행도 다 받아들이겠다. 뭐 다 할 테니까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진지한 논의를 하자. 아니면 쌍특검을 하자. 그리고 아니면 양쪽 특검을 서로 그러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또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는 그런 그 검사로 하자라는 그 제안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특검이 안 열리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럼 토론을 하되 그러면 특검 받고 양쪽 다 특검을 받으면 토론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확정적 중범죄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선이 한 70일 남은 시점에서 특검을 하는 것 여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특검이라는 건 이겁니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지금 양쪽 사건 모든 사건들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 왜 국정농단 특검 때 매일 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 결과 계속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대장동 의혹이 지금 부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정진상 그 부실장마저도 지금 소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지금 수사 중간 결과 발표는 피의자 공표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것들, 윗선이 누구고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검을 받아서 양쪽 다 어쨌든 의혹을 해소하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앞에 무식한 삼류 바보들은 이제 문재인 그대로 전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는 인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정확히 일치하지는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좀 마음이 급한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좀 거친 언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TK에 가서 한 얘기 아닙니까? 저 얘기가. TK 가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가장 높은 TK에서 반문 정서를 다시 좀 자극을 하고 그걸 가지고 폭발력을 조금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지지율을 갖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데 그 출발을 대구에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이제 용어들을 내수왔어요. 반문 정서를 갖다가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정부에서 이 얘기가 어떤 이제 뭐
또 반응이 나올지는 네.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문 정서를 자극했다. 그럼 이어서 자 경북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택해 일정 시작을 했는데 이 발언까지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반문 정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문 정서를 포함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또 말바꾸기, 감원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의 그 워딩 중에 가장 격했던 게 출사표였다고 봅니다. 정치에 뛰어들면서 네. 윤봉길 기념사업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 그때 전부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었던 그런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로 갑자기 변하고 있구나. 또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조목조목 그러니까 실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투사 이미지처럼 표현되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동원이 됐거든요. 네. 약탈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뭐 이 경선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저 대선의 어떤 본선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런 초기에 출사표의 어떤 경문과 다른 굉장히 정돈된 어떤 표현들만 썼습니다. 이제 TK에서 이런 어떤 표현들 뭐 삼류 바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시 경문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경선은 뭐 끝났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한 6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은 당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지지율이 그 정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좀 이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내가 왜 지금 나섰고 나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다시 설득을 하고 거기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출사표에 준하는 그런 경문들이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정책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원전 수출로 고급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반론을 내리고 있어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 이전 정부 3개 정부가 합쳐가지고 노력한 끝에 수출한 게 겨우 4기입니다. 자, 이 4기, 그러니까 80기를 목표로 했을 때 4기 수출하는 그것도 거의 10년에 걸쳐가지고 2-3개 정부가 달라붙어서 간신히 4기를 갖다 수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해가지고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라고 하는 점에서 원전 산업을 갖다가 그러면은 탈원전이 아니고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거든요. 원전 30% 맞추겠다 그러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감원전 말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대선 토론 때 뜨거운 쟁점이 그러니까 이슈가 토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원전 전문가들과 다른 원전 전문가들의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원전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80기 목표를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그 전에 어떤 대통령들과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미국이 그 원전 이 재처리 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상당히 어떤 그런 이 많은 부분을 또 허가해 준 게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그 방미였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이 회랑을 5분 동안 걸으면서 그때 확약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재출발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사실 카이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인력을 뽑았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들이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뽑아서 제대로 정말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역량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했잖아요. 방미에서 어떤 약속을 했죠? 그
성명서 마지막이 이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인정을 하고 미국과 한국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원전 수출을 하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된 기술을 인정을 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느냐는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윤 후보가 한 말이 틀리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원전으로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가 10만 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원전에 대한 소위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향후에 여야 후보 간의 뜨거운 토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탄소 중립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지금 소형 원자력 모두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실 원전 정책 모두 아시지만 대한민국 산업 중에 중요한 에너지 산업 정책이다 보니 두 분이 각각 알고 계시다는 원전 전문가의 토론도 궁금하고 물론 더 궁금한 건 대선 후보들 간의 좀 치열한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슬로건도 바꿨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슬로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원래 이재명은 합니다였는데 나를 위해 이재명 앞으로 제대로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70일 앞두고 왜 바꿨을까요? 중도 확장성이죠. 지금 치열하게 좀 지지율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중도 싸움을 하는 건데 네. 핵심은 2030과 중도를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대로라고 하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이제까지 잘못했다,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 슬로건 나를 위해라고 하는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겠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외연 확장 차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천정배, 또 유성엽 전 의원이 입당할 예정이거든요. 복당 개념. 이겠지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민주당 계열 정당이 늘 되풀이해왔던 상황이 총선에서는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이 세력과 다시 헤어지고 또 대선에서는 다시 뭉치고 그러면서 정당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통합이거든요. 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하면서 이 통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당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호남 세력과 운동권 세력의 결합, 이런 이합집산 이것이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으로 빠져나갔던 호남의 일부 그런 정치인들을 다시 복당을 시키는 어떤 과정.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복당을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복당을 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결단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저는 원팀이라는 어떤 목표 하에서 네. 보다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당내 사실 또 반발이 심할 거예요. 이미 지구당을 이제 당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위원장들이 전부 다 있고 하니까 이것이 현재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이제 분란에 또 부시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남계 아까 비문이라고 했나요? 네, 이런 분들의 어떤 복당이 민주당의 화두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또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소식에 의하면 31일에 마지막 날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복귀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런 외곽 비판 행보 이게 지금 상당히 당원들에게 반감을 사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사면 초과에 놓인 듯한 분위기예요. 테러를 갖다가 윤 후보가 열어주면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후보도 당내 기강 문제, 그 다음에 또 기율 문제, 후보의 권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테러를 열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선 게 김종인 이제 총괄 상임위원장 아니냐. 이제 김종인 총괄이
이준석 대표를 조금 이제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그 말의 어떤 거친 부분들을 좀 정리해내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얼마나 잘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져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운영을 좀 새롭게 하겠다는 측면도 설명을 했는데, 마침 또 월요일 패널인 장성철 교수께서 국민의힘에 목요일 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 발언도 생각이 나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7시 회의도 주재를 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그 선대위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31일 만났을 때 더 이상 뭐 이 선대위라든지 혹은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식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의 현재 어떤 행보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도 신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 속에서 최소한 이준석 리스크를 사라지게 하고 당내 분란이 뭐 이렇게 잠재워지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 게 아마 12월 31일로 그 미팅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3가지 결과가 있는데 3가지 조사 결과 모두에서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약진, 그리고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 정도로 이제 오늘은 짚어볼 텐데, 먼저 지금 이재명 후보 오차범위 바뀌면 본인은 데드크로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골든크로스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이재명 후보 측이 특별하게 잘해가지고 저는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역전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이재명 후보도 저 열심히 했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이나 캠프의 문제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반사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논란의 후폭풍,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이제 전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실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지지율의 좀 하락세가 네. 뚜렷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9.3%까지 올랐는데 더불어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꿈쩍도 않고 오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조금 오르는 걸 보면 네.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소위 그렇다고 민주당 찍어주긴 싫은 이런 후보 유권층이 네. 유권자층이 일부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이제 잠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오래 머무느냐 이건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 네. 만약에 이 추세가 이렇게 9% 10% 정도 된다면 이거는 또 야권 후보 단일화, 뭐 심지어는 여권에서조차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서로 상호간에 연대나 영입을 하려고 하는 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새 1월 달에는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국면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로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는 국민의힘 상황이 좀 정리되는 1월 달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결과 잠깐만 세워두시고,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반적인 좀 오차범위보다 이 결과가 좀 크네요. 지금 보면 두 후보 차이가 6%라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6.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아닌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드렸던 2가지 질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의미한 건 뭐냐면 ARS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전화면접 방송이 앞서 있다라는 그런 구도가 계속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 구도가 지금 깨지고 있다. ARS도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고 또 전화면접도 앞선 걸로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정체 내지는 추락이 당내 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있다가 지금 딱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반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평론처럼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뿐이다. 이건 상당히 로우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후보가 도리어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결집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못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뭐랄까요, 계산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정세 분석도 하고 있고 그래서 로우키를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몇 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끝으로 후보 교체론에 대한 교체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번 대선을 두고 혐오 대선, 뭐 실점 축소가 관건인 대선 이렇게 부르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 후보 교체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이 원체 높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하락 이게 좀 위기감으로 반영돼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당내의 분란, 그 다음에 소위 본부장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발언 메시지 리스크, 그 다음에 네. 부인 문제, 장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더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심각하게 지금 뭐 후보 교체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위기감의 반영이 보수층에서 네. 후보 교체의 필요성이 더 높게 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된다면 이 부분은 좀 줄 것이고 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겠죠. 네, 민주당 지지층 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주시고 또 전체 유권자로 보면 56%가 양당의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후보 교체론이 사실 우리가 나오게 된 건 노무현 후보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네. 단일화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15% 내에서 20%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강 구도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35% 내외로 서로 지금 그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3, 제4 후보들은 뭐 많이 나와봤자 9%, 6%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 교체론이 얼만큼 그러니까 명분 있게 좀 받아들여지느냐라고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실망감이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 당내 분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윤 후보가 무엇인가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사실 인터넷의 버즈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다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심기일전에서 내년 초를 그러니까 다음 주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생각하라. 좀 긴장을 완화해달라는. 네.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서 TV 토론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온다며 연일 TV 토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본대로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흠모하는 후보답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 중에 TV 토론을 노골적으로 회피한 것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유일합니다. 접촉 금지라서 오늘 행사 진행된 간단히 경매가 조금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자리에 염색을 하고 나니까 또 염색하셨어요? 저는 뭐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 머리가 좀 힘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염색. 염색만. 색깔 좋은데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염색 시작한 지 이제 뭐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저걸로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토론회 외에는 다른 토론회는 응하지 않겠다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자, 뭐 없으면 여기까지. 코로나 연말이지만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꽉 찼고 오는 31일 강릉으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일부 시군이 해변을 폐쇄했지만 다른 곳으로 오히려 사람을 모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해맞이객 수만 명이 몰리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이어 내년 새해 첫날에도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2km 해변을 따라 울타리와 통제선을 치고 공영주차장 5곳도 문을 닫습니다. 삼척시도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삼척 해수욕장을 폐쇄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전망대와 다리 등 주요 해변 구조물에 출입을 막습니다. 또 강릉 지역 해변 16곳은 폐쇄하지 않는 대신 직원을 배치해 방역 수칙 계도 활동을 펼칩니다. 해맞이 시간에 일시에 군중이 몰리는 장소로의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해맞이 행사도 2년 연속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동해안 대형 콘도와 호텔은 대부분 예약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일부 숙박시설은 대기 예약도 30-40건에 이릅니다. 전체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다른 예약 제한도 없습니다. 인원은 4명이시고 그 이상이 되시면은 5명부터는 이제 직계 가족인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투숙이 가능하시고요.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가는 KTX도 거의 매진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시군은 새해 첫날 해변을 폐쇄하지 않기로 해 해당 지역으로 해맞이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자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 허가를 호소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전담할 첫 국립특수학교 기공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줄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 학생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커졌고 당시 김정숙 여사가 학부모들을 따로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첫 국립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 설립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두 18개 학급에서 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전담할 특수학교로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을 떠올리며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장애 학생들도 직업과 예술, 체육 등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개개인의 특성으로 인정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발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는 오는 2024년 3월 직업교육을 전담할 공주대학교 부설학교와 예술교육을 맡을 부산대 부설학교가 함께 문을 열고 이듬해에는 한국교원대 체육특화 특수학교가 개교합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잘 교육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에도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은 지난달 의정부 을지병원 소속 신규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한 달 반이 넘도록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조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직장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간호사 A씨. A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퇴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다 앞에 보고 있는 데서 한 번은 뭐 볼펜을 던지면서 본인이 얼굴에 맞았다고. A씨 사망 이후 한 달 반. 그동안 YTN 보도로 집단 괴롭힘 정황과 부당한 근로계약, 병원 측의 책임 회피 시도 등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병원 측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병원 측 대처에 결국 노조가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노조 측은 병원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도 경찰 수사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태움 관행이 반복되는 건 만성적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노동이 근본적 원인인데 병원 측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아무런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인력 확충,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 간호사 제도 및 살인적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2018년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알려진 병원 내 태움 문화. 그리고 이듬해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터져버린 고 서지훈 간호사의 태움 사망. 노조 측은 잇따르는 비극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의 조속한 특별근로감독과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민간 병원까지 확대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성탄절 오후 경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사고차에 불이 붙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을 멈추고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차량 2대가 충돌한 채 멈췄습니다. 앞부분을 부딪힌 경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1차로를 달려오던 시내버스는 사고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버스를 몰던 기사 송대웅 씨, 재빨리 소화기를 챙겨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소화기 하나를 다 뿌렸지만 불을 끄기엔 역부족입니다. 급히 버스로 돌아와 예비용 소화기를 챙겨 다시 불을 끌어 나섭니다. 주변 시민들도 맞닿은 사고 차량을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 불을 꺼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바로 진압했거든요. 수화기 다 쓰고 나니까 없다 하니까는 뒤에 수화기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차에서 가지고 오시더라고. 가게에서도 갖고 나오셨고요. 송 씨와 시민들이 힘을 합친 덕에 다행히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도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차량 화재에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선 송 씨는 누구라도 했을 일이라며 말을 아낍니다. 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무작정 달려갔어요.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했는 일도 없었는데 별로 뭐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맹추위와 칼바람이 전국을 덮쳤던 성탄절,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에 뛰어든 버스기사와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한겨울 추위마저 녹였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10월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초기 조사에서 3단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는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최종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누리호 조사위는 실제 누리호 비행 시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부력 상승으로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려 헬륨 탱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헬륨 탱크가 받는 부력은 비행 시 가속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력에 의한 부력은 고려를 하였지만 실제로 비행 중에 최대 4.3G에 해당되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G에 대한 그 부력만 고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헬륨 탱크가 움직이면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고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보완을 진행할 계획인데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 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이제 찾아가는 중이 되겠고요. 현재 논의한 바로는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애초 내년 5월 0.2톤의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부금 평화로에서 제주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말 한 마리가 달리면서 차들이 말을 피하느라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말을 붙잡아 애월읍 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제주시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평화로에서는 차들이 시속 8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말과 충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질주하는 말과 차가 충돌해서 말 5마리가 폐쇄하고 연쇄 추돌로 차량 5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전날 미얀마에서 민간인 35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희생자 중 17살 청소년 2명과 10대 소녀 1명, 그리고 대여섯 살 어린이 1명이 포함돼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희생자 중 2명이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이며 각각 10개월 된 아들과 3살 3개월 된 딸을 둔 아빠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미얀마 군이 구호 활동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두 직원을 비롯해 민간인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업 입국의 새 장을 밝히는 불씨가 되어 제1고로 주상의 최초의 쇳물이 용암처럼 터져나오자
3, 2, 1, 0. 요즘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아니면 추위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추위가 누그러진 대신 곳곳에 공기가 무척 탁해졌는데 내일은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지만 공기가 다시 차가워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서쪽 곳곳으로 눈비가 확대된 뒤 저녁까지 내리겠고 호남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다른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새 및 한파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